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대화창에 숫자 1번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3시 반에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이태기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10월도 거의 25일 이제 마지막 주만 남겨두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도 목소리가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의 요즘에 거의 1분 1초도 이렇게 실수 없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퇴근 후에도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3시 이제 30분에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목요일에도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로 옮겼다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공지를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 3시 30분에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 오후 일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음성 방송은 이제 정기적으로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내면서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고, 제가 그린향기의 투자 이야기 방에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네. 오늘 코스피가 2087.89, 플러스 0.11% 올랐고요. 강보합 수준이고요. 그 다음 코스닥이 652.37로 마이너스 0.97%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이틀 전부터 좀 조정이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받쳐지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월 24일 날 장중에 고가 662.27까지 갔다가 종가는 658.75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6.38포인트 정도 더 빠져서 약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652.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11선에 딱 걸쳐 있는 국면인데요. 제가 사실 방을 지금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린향기의 투자 이야기 방은 이제 어느 분들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는 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밀방으로 운영하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얘기나 그린향기의 투자 이야기 방에서 드리지 못한 얘기들 좀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좀 연수 외부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 일정이 있는 와중에도 핸드폰 접속은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밀방으로 운영하는 그 상큼한 투자 이야기 방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남겨드렸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초 그리고 2017년 연말부터 해서 문정부가 코스닥을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게 금융권, 은행권 통해서 엄청나게 설정이 됐어요. 그 이제 운용사들 통해서 설정이 됐고 판매는 은행이나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됐는데 다 사모펀드로 설정이 됐어요. 최저가액 금액이 보통 1억에서 2억, 뭐 어떤 운용사 같은 경우는 최저가액 금액을 5억으로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2017년 연말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그 문정부가 코스닥을 육성한다라는 어떤 정책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 벤처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설정이 됐고 그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설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그때 2018년 1월 말에 코스닥이 꼭지를 찍었죠. 네,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한 분들은 다들 고액자산가들이에요. 최저가입 금액이 1억에서 이제 5억까지, 최저가입 금액이 5억인 어떤 사모펀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코스닥 벤처펀드가 펀드마다 이제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전부터 그 코스닥 벤처펀드의 환매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가 그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면은 코스닥 어떤 지수상에 조금 부정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수 받는 와중에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좀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국면에 제가 요거를 저는 이제 제가 비밀방 그 멘토스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나 저 반포WM 센터 관리 고객으로 계신 분들이 회원으로 있으시거든요. 거기에다 이런 코멘트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드린 코멘트 오늘 음성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벤처펀드에 담았던 것들이 일반 상장주식도 있지만 CB라든지 뭐 BW 이런 맷잔의 성격의 어떤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펀드 사채 같은 걸 많이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매 물량이 고객한테 들어오면요. 그 CB 전환가가 현재 주식보다도 떨어졌더라도 그 기업들은 기업이 아니라 운용사 쪽에서는 CB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환매가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 돈을 내줘야 돼요. 그게 펀드의 기준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나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손실을 나는 감사하겠다면서 환매 요청을 하면 운용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CB가 전환가가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어떤 운용사는 그 환매에 따른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CB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서 팔고 환매 자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장 주식의 어떤 매도 물량 출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그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오버행 이슈가 있겠죠. 그 종목에.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 그거를 시장에서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 출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벤처펀드가 문정부가 코스닥을 육성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설정이 많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설정이 됐어요. 각 운용사마다. 근데 그 코스닥 벤처펀드가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수익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 코스닥 벤처펀드가 거의 자금이 엄청 들어올 시점이 코스닥 꼭지를 찍었거든요. 그게 1월 29일이에요. 그때 코스닥이 932포인트였거든요. 지금 650포인트니까 코스닥 벤처펀드가 대부분 손실 상태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본인들이 거의 1년,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닥 벤처펀드의 환매 시기에 따라서 그 상장 주식이든 CB로 투자한 거든 CB를 전환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그 주식을 현물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부터 좀 못 간다고 하면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요, 일반 수익주주들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안 떼고 있어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그냥 증권거래세 정도만 내고 있는데 그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 기준의 평가액이 한 종목당 10억이 넘어가면 대주주가 돼요. 그러면 이분은 내년, 그러니까 평가액은 12월 말로 평가를 하고요.
그 내년 만약에 12월 말로 KMW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 KMW 평가액이 12월 말 기준으로 11억이에요. 평가액이. 그러면 그분이 KMW를 2020년 4월 이후에 팔게 되잖아요. 그 4월 이후에 팔게 되는 분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25% 내야 돼요. 매매 차익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1월에서 3월에 판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전년 말 기준 이제 그 평가액 15억이 해당이 되겠죠. 대주주유권. 그래서 그 4분기가 됐잖아요. 10월, 11월, 12월. 대주주가 되신 분들은요. 그 양도소득세 세금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상관없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그분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5G 섹터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특히나 KMW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거의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KMW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거의 7배에서 10배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연초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19년 1월 2일 가격이 23,000원이었어요. 23,000원이었으면 지금 얘가 고가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지금 9월 24일 날 8만원까지 갔었어요. 8만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네요. 1월 2일 날 23,000원에 사신 분들이 KMW가 9월 24일 날 8만원까지 갔을 때는 거의 4배 정도 올라온 거고요. 그 이전에 2018년도에 더 싸게 산 분들은 좀 더 먹을 수 있었겠죠. 2017년도부터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어찌되었든 그래서 올해 조금 상승이 되게 많이 컸던 종목들은, 상승이 엄청나게 컸던 종목들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소액이 아니라 이제 예상외로 자기가 모르게 주가가 상승해서 대주주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G 섹터에 대한 펀더멘털 이슈하고는 상관없이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슈로 인해서 4분기에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수급 요인으로 조금 부정 이슈가 2가지 있다라는 거. 코스닥 벤처펀드가 이제 환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코스닥 벤처펀드를 가입한 분들의 어떤 환매 요청에 따른 매도를 시장에서 해야 되는 이슈, 그 다음에 4분기가 되면서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분들의 어떤 매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 CFD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CFD가 뭐냐면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해외 IB, 해외 증권사가 주식을 구해다가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써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신용대출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공매를 때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식을 본인이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떤 종목을 10억 이상 투자하고 싶은데 연말을 넘기면서까지 보유를 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못하겠다면 CFD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CFD는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해외 IB 증권사를 통해서 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FD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장 주식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매수는 레버리지 10배까지,
그 다음에 매도에 있어서 공매도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CFD 거래 참고하시고요. 대신 이제 CFD 거래가 레버리지 10배까지 할 수 있고 역방향의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에 따른 어떤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만 CFD 거래를 가능하고, 이제 전문 투자자 요건이 지금 좀 강한데,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게 2,0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말 기준에 그 전문 투자자 요건이 좀 약화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수의 전유물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 국내 주식 쪽에서 큰 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양도세를 좀 피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CFD 거래, 또 본인이 이제 레버리지를 좀 크게 써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FD 거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CFD 거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2018년 연말 기준으로는 15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연말 기준으로는 10억이고요. 한 종목당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말 기준으로는 한 종목당 3억이 돼요. 그러면 좀 큰 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 주식을 하기가 싫겠죠. 왜 그럼 연말 장투로 하고 싶은데 본인 연말마다 지금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순들이 CFD 거래로 많이 이동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CFD 거래가 큰 순들의 어떤 전유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 CFD 거래는 그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국내의 어떤 투자자지만 그 주식을 그 사람이 보유한 게 아니라 해외 아이디가 그 보유한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매 창구에 그 국내 투자자로 뜨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로 떠요. 그리고 창구도 그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외국계 창구로 뜨기 때문에 그게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CFD 거래를 하는 국내 투자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린양계의 투자의 방은 좀 공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임상 3상 기업들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거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비밀방에서 CFD 거래와 연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손바뀜이 일어났고 그 손바뀜 세력들의 어떤 털기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 좀 매도 타이밍을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그 비밀방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제가 예상하고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방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FD 거래를 알면 내가 직접 상장 주식 매매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예측이나 추측을 하면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서 난 CFD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CFD 거래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매매 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비밀방에서는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 제약바이오 임상 3상 기업들은 어느 시점에 좀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방송을 그린향기의 투자이야기 방에서도 많이 음성방송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측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전에 이제 헬릭스미스 같이 임상 3상 기업의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바닥이다 라고 생각했고, 제가 옥석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임상 3상 그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아니라, 제가 옥석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스코텍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 유한양학을 통해서 얀센의 그 에러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임상은 3상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거든요. 국내 어떤 기업이 임상 3상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논리로 되게 힘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임상 3상을 끌고 간다라는 거는
애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빅파마한테 매력이 없다라는 걸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대신에 그래도 저는 이제 독자적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뭐 기업을 응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임상 3상 결과의 기업들이 발표가 쭉 나오고 나서 그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바닥권을 만들고 이제 옥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옥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기술적 가치를 되게 크게 보는 거거든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 단계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 레이저 트닙이 그래서 오스코텍이라든지 이중항체 기술에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 쪽에서 이중항체 하는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ABL 바이오라든지 웨틸렉스라든지 뭐 파맵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탑으로 보는 거는 ABL 바이오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상장하기 전에 이미 애로를 한 기업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를 이중항체 기술 쪽에서는 되게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RNA 간섭 기술로 좋게 보는 기업이 제가 이제 올릭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가 옥석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헬스미스가 3상 발표까지 앞두고 나서 3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쭉 빠지다가 신라젠도 빠지고 뭐 HLB 뭐 헬릭스미스 다 빠졌죠. 근데 오히려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의 매개가 살아날 때 이 임상 3상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걸 리딩한 게 저는 HLB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라젠은 임상 3상 실패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실패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OX 목표치 미달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나눴죠. 3- 그 처음 임상 디자인을 해서 임상을 했던 거는 어떤 혼용물이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임상 3-1B는 독자적인 임상 결과면서 거기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되게 3상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어요. 네, 어찌되었든 간에 그 흐름을 이끌었던 건 HLB고요. 그 다음에 HLB가 그거를 리딩해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HLB가 전에 급락이 나왔을 때 임상 3상 실패라기보다는 그건 OS 목표치 도달을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HLB가 유럽 종양학회에 이제 초청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됐죠. 리보세라닙이. 그러면서 24일 날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까지 이제 그 FDA하고 프리-NDA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프리-NDA 미팅,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가 끝나고 나서 HLB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HLB 회사의 독자적인 해석이고요. FDA 기준은 아니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HIV는 사실 유럽 종합학회 이슈, 그 다음에 유럽 종합학회가 있고 그 HIV 독자적인 어떤 회사의 해석으로 인해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4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6시까지 진행된 FDA하고의 프리-NDA 미팅까지 어떤 모멘텀 이슈로 인해서 HLB는 다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HLB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임상 3상 기업들이 같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23일에는 이런 것들을 비밀방에 짚어드리면서 HLB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24일 FDA하고 프리-NDA 미팅을 가지기 직전에 매도를 하고 나오거나 어쨌든 그 24일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어제 새벽 6시로 끝난 FDA 프리-NDA 미팅이 끝나고 나서 오늘 HLB가 HLB 측에서 어떤 공고문을 냈죠. FDA 프리-NDA 미팅 결과는 최소 한 달 이내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는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가 24일 그 FDA하고 프리-NDA 미팅이 끝나자마자 그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오늘도 16%의 하락세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HLB 하락세가 나오면서 그 HLB 생명과학도 같이 하락을 했고 같이 상승을 했던 임상 3상 기업들 신라젠 헬릭스미스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악재가 하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오늘 있었어요. 강스텐 바이오텍이 줄기세포 쪽 그 아토피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패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오늘 하한가를 갔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약했던 이유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죠. 그 HLB의 그 재료 모멘텀이 사라진 거, 그러면서 HLB 하락과 신라젠 헬릭스미스 동반 하락, 그 다음에 강스텐 바이오텍의 임상 3상 실패라는 이슈, 이게 오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 이슈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향후 지켜봐야 될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당연히 면역 항암제 위주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중항체 쪽을 하고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에클론이라든지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런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학회 일정에 따른 모멘텀 플레이를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하실 때는요, 미리 선침해를 하고요. 그 선침해를 하고 학회가 시작이 되면은 미리 빠져나오는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요.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팁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제가 올해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리스크로 봤던 이유는 임상 3상 기업들의 어떤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의 어떤 동반 하락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한 리스크였는데 그게 여지없이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HLB라든지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리스크 해소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메지온 유데나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폰탄 치료제라고 해서 심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는 심장학회에서 메지온이 3상 데이터 결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메지온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좋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G 섹터가 오늘 되게 큰 하락을 보였어요. 지금 제가 계속 방송에서 5G 섹터의 리스크 요인을 오히려 짚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5G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하락 요인을 특히 짚자면 그 노키아가 전에 23%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KMW 같은 경우가 노키아 향이거든요. 그래서 노키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KMW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MW가 오늘 가장 큰 하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5.5%. 그러면서 다른 어떤 5G 섹터의 동반 하락을 이끌었거든요. 그 5G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조금 5G 섹터에 대해서 그 시장이라든지 투자자들이 많이 흥분을 했었죠. 그래서 많이 엄청나게 흥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음성 방송에서 10월 2일자에 5G 섹터의 어떤 리스크 요인을 짚어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리스크 요인을 짚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었냐면 5G 섹터가 중요하긴 하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의 긴 관점에서 우리가 IoT라고 하는 거나 AR, VR이라고 하는 거나 어떤 초연결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걸 만들려면 5G라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런 사회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G는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5G 섹터에 대해서 제가 근데 워낙에 너무 흥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이 돼 있는 시점에서 저는 리스크 요인을 짚어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는 제가 비밀방에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첫 번째, 연초부터 지속 상승했기 때문에 평가액이 많이 오는 사람이 많아서 연말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
두 번째는 5G 가입자가 저희가 350만 정도가 됐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5G 가입을 한 가입자들은 그 5G를 이용하고 싶어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신규 폰을 받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새로운 좋은 폰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좋은 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5G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써야 되는 약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6개월 약정 기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기기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5G 요금제가 아니라 LTE 요금제로 선회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그 새로운 폰을 바꾼 사람들은 5G 요금제를 쓰고 5G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5G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G는요 이게 되게 속도가 빠른 5G가 아니에요. 현 시점의 5G 사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IoT를 절대 구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350만의 그 5G 가입자가 다시 LTE 요금제로의 선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국내 성장 스토리로 5G 섹터가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했죠. 근데 이거는 국내 성장 스토리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부터 다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제가 그거 10월 2일날 이런 방송을 말씀드렸어요. 해외 스토리가 그려져야 된다고 했었어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등에.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 등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가 이 회선을 통한 어떤 그걸 깔아주면서 그 5G로 인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걸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5G를 했을 때 그 초연결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혼자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네 번째는요. 2019년 저희가 4월에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했는데 저희가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했지만 이거는 완전한 5G가 아니에요. 뭐냐면 NSA 방식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우선 5G를 구현할 때는 NSA 방식과 SA 방식이 있어요. 우선 이걸 간단하게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거는 SA 방식이 아니라 NSA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는 상용화를 지금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던 거는 NSA 방식이고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SA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좀 늦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나중에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IoT라든지 초연결로 가기 위해서는 5G가 SA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NSA 방식이기 때문에 이 NSA 방식과 SA 방식이 호환이 안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